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0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라가는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도 참고해 주시고 국내 배당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시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초안픽과 달라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당 기준으로 참고를 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을 너무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픽들 위주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칠해진 부분들은 좀 몰린 경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당, 이 뭐 서울과 울산 경기면 울산이 정배 이런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종 픽에서 색깔이 파랗게 되어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초안 픽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회차가 되면서 이 패턴 자체가 조금 많이 깨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난 회차에서도 19회차에서도 1번이 또 정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분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번 자체가 지속적으로 정배가 안 떴었는데 주중 경기에서는 7번이 정배가 떴습니다. 근데 그 7번 자체가 K리그였다라는 점에서 분데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7번에서 정배가 뜨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7번이 이번 회차에서 정배가 뜰지 안 뜰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안 뜬다고 보고 이렇게 이변으로 가져가 봤었고 경기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또 일치를 했어요. 19회차까지 해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무승부 후에 승리, 그리고 무승부 후에 승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패턴이 연승이나 연무 이런 식으로 없이 번갈아 가면서 이어져 갔었는데 직전 회차 19회차에서는 무승부가 떴어요. 무승부가 떠서 이번 회차에서는 승리할 패턴이긴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런 패턴은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서울대 2위 울산연대 경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년 만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25년 만에 5연패라고 합니다. 울산은 현재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오스마르 빠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지난 경기는 솔직히 전 상주 경기를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먹긴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박주영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교체 명단에는 있었는데 투입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게 뭐 의도한 로테이션인지 의도치 않은 로테이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주말 경기에서는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치룬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은 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뭐 신진호나 뭐 이런 선수들 돌리긴 했는데 그 주전 선수들과 로테이션 선수들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또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 물론 고전은 하긴 했지만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승리를 얻어냈고요. 일단 뭐 불투이스 선수도 뭐 휴식을 좀 어느 정도 취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울산은 그래도 체력적인 안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울산과 전북 처음에는 둘 다 정배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서울이 이번 경기까지 지면 5연패인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기록이긴 하거든요. 인천이 지금 5연패인데 거의 이 정도로 또 울산에게 또 패배를 하면 주중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갔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그 경기도 잡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지금 서울은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K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은 이변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흐름상으로는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광주를 만나는 전북이기 때문에 그 전북과 광주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오히려 나오고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울산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K리그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K리그가
이런 예상이 되지 않는,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적긴 한데, K리그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울산처럼 보이는 경기인데, 사실 전북이 배당 자체는 더 낮게 받았고, 울산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울산이 맞긴 한데, 울산의 불안한 부분들은 이런 가끔씩 공간을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사실 서울이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주 중에서 좋았던 점은 그 셰필드 축구를 조금 어느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던 모습이었지만, 공격적으로는 음, 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박주영 선수가 나오면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어느 정도의 한 방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프리킥이나 아니면 뭐 울산이 또 강원전도 그랬고 그 전 경기들도 그랬고, 음, 골이 터지면 이제 대량 득점을 하는데, 골이 터지지 않으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좀 잘 지켜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를 조금 서울의 무승부가 예측이 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를 봐줬고요. 원래는 단통무를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단통으로 가면, 투픽으로 가지 않고 단통으로 가면 둘 다 정배가 뜨는 지금 연속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둘 다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위 포항 대 3위 강원의 경기인데요.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김상원 선수, 좌측 풀백이죠. 그리고 이승무 선수, 중앙 선수인데, 뭐 U22 룰 선수긴 한데, 뭐 송민규 선수가 있기 때문에 U22 자체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최용준 선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이승무 선수에 대한 공백은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팔로세비치의 공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과연 이 팔로세비치가 그런, 제가 봤었을 때는 포항에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1의 자리를 봤었을 때, 이 팔로세비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제 생각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용준 선수를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또 중앙에서의 그 이승무 선수까지 나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고무열 선수가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아예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경미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처음에는 승패 쪽으로 좀 봤었고요. 이 주중 경기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포항에 부상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포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포항이 이제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치고받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 포항의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경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포항이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강원이 이번 경기 오랜만에 또 지금 또 지난 경기에 또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또 포항이 좌우측 사이드백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드백의 한 명인 김상훈 선수가 이제 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강원에게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항이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9위 성남 대 4위 상주의 경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성남이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이 이제 요바노비치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어요. 수비진의 선수인데, 일단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성남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주중 경기를 보고 나서 일단 성남이 주중 경기에서는 그런 로테이션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공격수를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임선영과 최호백 이 선수들을 공격진으로 포진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그 수원에게 2대 0으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수원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전술적인 실험보다는 좀 베스트 멤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남이 만약에 그 지난 경기, 주중 경기 수원을 좀 잡았다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경기였긴 한데 그 주중에 패배를 하면서 지금 3연패가 된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이 그 정도로 공격진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양동현 선수나 홍시우나 뭐 이런 토미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성남이 이제 승무 사이드, 성남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승무로 가기에는 일단 상주가 지금 오세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경기력적으로는 상주가 더 나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석종, 그래 박영우 이런 미드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하지만 상주 역시 수비적으로는 사이드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상대 전적도 성남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승부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이 경기는 좀 투픽으로 가져가기엔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라이프치히 대 2위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일단 라이프치히는 폴센 선수가 부상이기도 하고요. 일단 패턴이 유지가 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연승이 끊겼고요. 일단 우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4연속 무승부,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 직전 경기 패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라이프치히는 그런 챔스 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고요. 도르트문트는 사실 뭐 2위 자리를 지킨다. 뭐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동기부여 자체가. 저는 주중 경기가 도르트문트가 패배를 해서 도르트문트가 과연 2연패를 할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고 초안픽에서도 제가 이 경기는 좀 승패 쪽으로 좀 보긴 했었어요. 무승부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투표율은 도르트문트 쪽이긴 한데 정배를 일단 라이프치히가 받았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율이 라이프치히 쪽으로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지금 2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그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동기부여적으로 조금 더 높고 두 팀 스타일은 두 팀 다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고 역습에서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저는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7위 호펜하임 대 12위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일단 호펜하임은 유로파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잔류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게 없습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라이프치히전 외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무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펜하임의 패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번 경기와 7번 경기를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 배당적으로도 비슷하고요. 투표율도 비슷합니다.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승부 또는 이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경기 다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호펜하임 먼저 살펴보면 이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일단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호펜하임이 높지만 저는 일단 우니온 베를린이 주중 경기까지 이제 이기면서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호펜하임 쪽을 조금 더 해외 구매율도 그렇고 지금 투표율도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니온 베를린의 크로스 공격에서 조금 약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호펜하임이 크로스 공격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픽의 단통물을 봤었던 부분은 호펜하임이 이 정도로 몰리면 조금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은 뭐 동기부여적 측면 그리고 경기력 측면 다 호펜하임 쪽, 해외 구매율도 다 호펜하임 쪽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으로 바꿨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16위 디셀도르프 대 14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디셀도르프는 강등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고 아우크스부르크는 뭐 좀 애매합니다. 뭐 일단은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아우크스부르크도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해야 조금 그나마 좀 마지막 경기까지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그래도 안정권이긴 해요. 일단 두 팀을 보자면 디셀도르프는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좀 좋은 팀이죠.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는 침투나 뒷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 뭐 중앙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줘요. 그런데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디셀도르프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미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강등 버프를 조금 크게 보고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조금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셀도르프가 무승부도 꽤 있는 팀이어서 무승부 정도, 패배는 좀 없을 것 같고 무승부도 바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 경기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진 않은 경기여서 이 경기에 좀 투픽을 쓰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4위 레버쿠젠 이 경기인데요. 헤르타 베를린은 크게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유로파권도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태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일단 헤르타는 딜로선 선수가 복귀를 하고요. 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3연패를 하고 있어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알라리오 선수가 징계해서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하고요. 벨라라비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네요. 일단 뭐 동기부여적 측면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 다 레버쿠젠 쪽이긴 합니다. 일단 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헤르타 베를린, 레버쿠젠 둘 다 수비가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 좋은 팀이고 레버쿠젠은 특히나 더 좋죠.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레버쿠젠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일단 이 경기가 7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번과 7번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승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반픽도 승패 쪽으로 봤었죠. 근데 무승부가 일단은 레버쿠젠을 봤었을 때는 레버쿠젠이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무패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는 이럴 때 뜬금으로 이제 또 이변이 나오는 그런 완전 역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무패로 가도 좀 불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개인적으로는 무패, 투픽으로 가신다면 무패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뭐 그래도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패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이 아우크스부르크와 비슷하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은 위험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16위가 되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인츠도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에 있어서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고요. 일단 마인츠는 키송 선수가 휴식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결장을 했고요. 마인츠는 특이한 점이 재개 후에 경기 결과가 다 다릅니다. 뭐 이 경기 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면 그 다음 경기 무승부 또는 그 다음 경기 패배 뭐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가 계속 달라요. 이런 2연승, 2연무, 2연패가 재개 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전에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마인츠가 승리보다는 무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무패로 조금 불안하다, 브레멘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패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투표율 자체가, 조금 애매한 투표율이기도 하고, 또 배당 자체도 두 팀이 조금 비슷하게 배당을 좀 받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이번 회차에서는 좀 높게 조금 책정을 했고요. 해외 구매율도 브레멘 쪽이 좀 많이 높고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도르트문트한테 승리하긴 했는데 그런 도르트문트가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결정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득점을 하지 못했었고 저는 아직도 이 마인츠의 크로스 상태에서 노마크하는 부분에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브레멘이 이런 그 세트피스나 뭐 크로스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세트피스도 굉장히 좋고 또 중거리도 굉장히 또 좋죠. 그래서 이런 강등 버프가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인츠의 단통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2 샬케 대 6위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뭐 샬케는
이 보르도간 이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유로파라는 동기부여가 있고요. 일단 볼프스부르크도 마인츠처럼 재개 후의 경기 결과가 다 달라요.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짧게 승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패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 픽에서 무패를 갔고요. 처음에 이 경기를 단통패로 조금 봤었고요. 볼프스부르크가 유로파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경기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적으로 그런 부분 봤었는데, 짧게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에서의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 공격을 할 땐 좋은데 수비할 때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한테 제공권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어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이 경기 샬케가 의외로 무승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무패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켈렌 대 9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켈렌 자체도 이 아우크스부르크처럼 순위적으로 그리고 승점적으로 이 강등권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순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정권이긴 합니다.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를 노릴 수는 있어요. 노릴 수는 있는데 약간 승점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 경기 또 뭐 승리를 하면 이 최종 라운드까지 조금 어떻게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재개 후 기준이고요.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초반픽에는 좀 무승부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무승부를 가져가긴 했었는데, 자꾸만 생각이 든 게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켈른의 수비를 봤었을 땐 수비진의 주력이나 이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측면 공간,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나 고스티치, 뭐 안드레 실바가 노릴 수 있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일단 켈른의 단통패를 갔고요. 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동기부여적 측면은 프랑크푸르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가 좀 몰리면 좀 호펜하임처럼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프랑크푸르트긴 해도 그래도 이런 켈린 상대로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 또 부상자가 많은 켈린 상대로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8위 분데스리가의 마지막 경기이고요. 18위 파더보른 대 5위 글라드바흐의 경기입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 압도적이고요. 투표율도 많이 몰렸어요. 배당도 굉장히 또 낮게 줬습니다. 이 경기 처음에 무패로 갔었고요. 이 무패로 갔었던 부분은 글라드바흐가 이 플레 선수 그리고 티랑 선수가 부상이라는 점, 그나마 엠볼로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점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럴 때 한번 뒤통수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갔었고요. 일단 파더버르는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글라드바흐는 챔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무패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상자를 봤었을 때는 무패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파더보른이 뭐 동기부여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강등인데 저는 뭐 근데 좀 이건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믿고 단통승으로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위 전북 대 7위 광주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했었던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광주의 좋은 흐름이 한 번쯤 꺾일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쿼드 자체가 두꺼운 전북과 그리고 얇은 광주, 이 두 팀의 경기, 광주는 한두 명이 빠지면 그 경기 자체가 좀 제대로 본인들의 스타일이 본인들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광주가 체력적인 부담도 꽤 있을 것 같고, 이런 한번 끊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광주가 크로스 공격에 약한 부분,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북의 이용이나 김진수 이런 풀백들의 오버래핑, 또 무릴로나 이제 한규원, 또 쿠니모토가 지난 경기에 또 윙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쿠니모토의 폼이 오히려 김보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광주가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도 좀 이제 좀 안정적이긴 한데 전북이 어떻게든 꾸역승으로 또 이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고요. 13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11위 부산의 경기인데요. 아직 시즌 초긴 하지만 두 팀에게 다 중요한 경기인 것 같아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경기고요. 초반에는 무승부를 봤었던 부분이 이제 주중 경기를 보지 않은 상태였고 두 팀 중에 한 팀은 주중 경기에서 첫 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봤었는데 두 팀 다 첫 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두 팀 다 무승부가 되면 좋지 않은 결과여서 어떻게든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일단 인천이 5연패라는 부분, 그리고 이재성이 복귀한다는 부분은 복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인천 사이드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일단 분우자 선수가 또 부상이 됐고요. 또 부산이 결정력이 아쉬워서 그렇지 찬스들이 인천의 공격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지난 경기, 주중 경기에서 그 수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 전북과의 경기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강팀 상대로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내는 그런 선수들의 의지가 보이는데 이 약간 비등하거나 본인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팀들 상대로 오히려 자만심이 있는 건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수비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부산이 결정력이 조금만 올라오면 부산도 찬스들을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대구를 무승부로 잡아냈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첫 승 보고 인천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경기입니다. 6위 대구 대 8위 수원의 경기인데요. 일단 대구는 좀 체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스쿼드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좀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연승이 끊겼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타가트가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타가트 선수 그리고 이임생 감독이 그 파스쿠치 그 카페 커피집이죠. 커피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둘의 이제 사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동기부여적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이 경기를 초안픽에서 지우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저는 대구가 주중 경기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높은 편이긴 했어요. 배당이나 투표율이나 다 많이 몰렸었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한다면 K리그이기 때문에 뜬금포로 수원이 또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수원이 주중 경기를 저는 성남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변으로 봤었는데 수원은 이겼고 대구는 연승이 끊겼죠.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대구 승무로 가면 이 경기는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경기로 보여서 승무패로 가지 않고 승무로 갔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7번 경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7번 경기를 승무패로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총 24,000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 독시픽. 축생픽에서는 한 18,000원을 베팅을 하고요. 독시픽에서는 4,000원 베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종픽은 좀 정배 위주. 이번 회차는 특히나 더 최근에 정배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배 위주로 좀 베팅을 했고요. 정배 위주, 그리고 동기부여적 측면, 분데스는 동기부여적 측면을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패턴적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생픽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변과 정배가 적절히 섞일 거고요. 독시픽은 좀 이변 위주로 주중에 있었던 그 19회차 때 제가 베팅했었던 것처럼 좀 이변 위주로 가져가는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